존 폴 밀러는 이번 주 법정에 출두해 연방 형사 혐의에 답변했으며 장기 복역 가능성에 직면해야 돼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추가 혐의 여부, 사건의 향후 전개, 석방 가능성, 무료 재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업로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 클립을 빠르게 공유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오퍼스 클립을 사용합니다. 이는 AI로 다양한 플랫폼에 영상을 쉽게 자르고 제작, 업로드할 수 있는 올인원 편집기입니다. 오퍼스 클립은 비롤 생성, 영상 프레이밍, 오디오 정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오퍼스 프로 /사이드바에서 가입하고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용 완벽히 편집된 클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저희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즉시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처럼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퍼스 프로 /사이드바에서 일주일 무료 체험 후 50% 할인 받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존 폴 JP 밀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다시 뉴스에 등장했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직면한 연방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다른 여러 가지 법적 발전 사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목사입니다. 아내 미카 밀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거의 2년 만에 그는 사이버 스토킹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건 연방 혐의고 당신은 기소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기소장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4월 27일 미카 사망일까지를 다루며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는 피해자들에게 괴롭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미카가 그녀의 누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채 추적기를 설치하고 감시하며 훼손했으며 재정 및 일상에도 간섭했습니다. 이는 모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게 첫 번째 혐의군요. 기소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 17일 밀러는 연방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경찰로부터 연락금지 통보를 받은 적 없고 그녀의 차를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밀러는 당국에 사설 탐정 고용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카를 감시하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그녀가 총을 사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안전을 염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하며 그는 마이카를 의심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혐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스털링 미국 검사는 기소장에 충격적인 괴롭힘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평화와 지지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마이크에겐 악몽이었습니다. FBI 콜롬비아 지부 책임자 케빈 무어는 밀러의 혐의가 포식적이며 이것이 오늘의 큰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최대 5년 허위 진술로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폴 밀러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 연방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받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연방법상 기소 후 70일 이내 재판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일이 일어났고 포기서에 제 변호사가 신속한 재판법에 따른 권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법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 재판을 이후로 연기하길 원합니다. 저는 신속한 재판법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이 심리될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권리 포기를 합니다. 이 포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 위협, 유혹하지 않았고 저는 자발적으로 권리 포기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나요? 우리도 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보석에 대해서요. 네, 그는 10만 달러의 무담보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니 지금은 풀려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는 법을 어기지 말고 요청 시 DNA 샘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고 직업을 유지하거나 구해야 하며 여권을 반납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사건 증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FBI 협력 증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엘 클라인 보조검사장이 법원에 FBI가 밀러의 집을 수색했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으로는
밀러가 접근할 수 있었던 현금과 은, 야구 카드 등이 들어있는 대형 금고가 있었고 개인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도주할 수 있어 발목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인은 피해자 가족이 위치 추적 장치로 더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 했고 밀러 변호사 네이선 윌리엄스도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JP. 그는 평생 대부분을 머틀비치, 이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도망칠 사람이 아니고 도주 위험도 없습니다. 그는 원래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나왔습니다.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설득되지 않아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 일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 절차가 끝난 후 언론이 밀러에게 추가 혐의가 있을지 묻자 미국 검사 브라이언 스털링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검사 클라인은 미카 가족이 수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피해자 가족과 계속 연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카는 떠났지만 잊혀지지 않아 우리는 이 과정을 존중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함께하고 싶고 오늘 결과에 그들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존 폴 밀러의 형사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열린 법정이 미카 밀러로 가득 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모두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고 밖에서는 누군가가 보라색 풍선을 날리고 있었으며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분 후에 미카의 변호사인 레지나 워드를 모실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번 법정 출석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녀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언급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주목받고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머틀비치에 있는 전 솔리드 덕교 교회의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의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많은 주목과 이론이 있었죠. 미카가 세상을 떠난 직후 JP가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언급했듯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늦게 전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일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가 소식을 전한 방식입니다. 참고로 마이카의 시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공원에서 발견됐고 존 폴 밀러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한 지 이틀 뒤였으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밀러가 마이카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고 그가 실제로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마이카의 치명상은 차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마이카에게 학대적이었다는 많은 비난이 있었고 참고로 그 비난에는 마이카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몇 달 전에도 9.11에 남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긴급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증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안 사람들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70일 시간 보호 조치가 아니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는 도주 위험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가 디즈니월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도 그걸 봤어요. 그가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병원에 실려갔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황 발작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이카는 경찰에게 자신이 밀러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두렵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가 차 타이어를 건드리고 추적 장치를 달며 계속 연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원치 않는 연락이었으니 연방기소장 혐의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켜봐 온 사람들, 그리고 미카가 사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지지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밀러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따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직 혐의일 뿐이고 그는 어떤 죄목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 폭발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모두 터져 나온 겁니다. 2024년 10일 월 대치 상황에서 밀러가 주차장에서 미카 밀러 지지자와 언쟁을 벌이고 그녀의 모자챙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밀러는 이후 체포되어 3급 폭행 및 구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형사사건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이드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지나 워드는 미카 밀러의 변호사로 존 폴 밀러와의 별거에서 그녀를 대리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지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법정 기소 절차에 직접 참석하신 것도 모두가 압니다. 맨 앞줄에 계셨죠? 그 법정 안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저는 맨 앞줄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법정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숙해요. 그곳에 들어서면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걸 바로 느끼게 돼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꽉 들어찼죠. 결국 문을 닫고 몇몇 사람들은 돌려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모든 자리가 다 차 있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보라색 물결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마이카 밀러 지지자들이었나요? 맞죠? 그런데 왜 보라색이었나요? 그 색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보라색은 가정폭력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 색이 그런 운동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존 폴 밀러 편에 선 사람이 있었나요? 변호사 외에 방청석에서 그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나요? 맞아요. 그가 법원에 올 때 아무도 변호사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들은 안에 있었고 그를 안에서 만나서 법정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의 현재 아내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를 어떤 식으로든 지지해주러 온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보였나요? 제 말은 그의 태도나 외모가 어땠냐는 거죠. 이건 연방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 중 하나잖아요. 상황이 심각한데 그는 어땠나요? 네,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와 같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가 옆문으로 들어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일반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통로를 따라 곧장 법정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들과 함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보기엔 아무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곧장 피고인석으로 갔어요. 그는 거기에 앉았고 바로 앞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는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몇 장을 넘기더니 어떤 구절을 찾아 읽는 척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읽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가 주위를 좀 둘러봤으면 했거든요. 저는 그가 그 순간 법정의 힘과 위험, 존재감을 직접 느껴보길 바랐어요. 그가 출석하는 동안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출석하는 동안 그렇죠.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공소장 자체를 낭독할 때였죠. 법정에서 그는 권리를 포기했고 변호인들이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답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은 법원이 연방법에 따라 그의 권리를 알렸을 때였습니다. 이 헌법상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연방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70일 이내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고 판사는 이번 법정 기간에 이미 배심원단을 소집했다고 그에게 알렸어요. 다음 법정은 3월로 예정되어 70일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씨는 70일 이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고 아니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했고 법원은 그 포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했어요. 그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신속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엔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전략적 이유나 본인 의지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검찰을 압박해 바로 재판하게 해 그들이 증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속한 재판을 포기하고 시간을 두고 변호 입장과 증거를 확인하자고 합니다. 왜 신속한 재판을 포기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판사님께서 이번 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단이 오늘부터 격리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출하는 브레디 신청서 또는 규칙 5가 증거 개시 도구라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이미 그 신청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이는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정부가 제기한 사건을 평가하고 조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브레디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국 법무부는 그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에 답변하고 응답해야 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변호사로서 정보를 얻는 건 현명해요. 그들이 확실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발목 모니터는 어떻게 됐나요? 논란이 컸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가 도주 위험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아왔다고 했죠.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나타났고 출석도 잘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당국이 그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공개했죠. 돈, 개인 비행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발목 모니터가 달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래요.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보석과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마지막에 발목 모니터 허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정 안에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판사님도 미국 법무부 의견에 동의해 그가 추적돼야 하고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셨죠. 그가 미카 가족들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찾았고 실제로 이 사건의 잠재적인 증인들의 주소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서운 일이라 판사님이 그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시적인 정의라고도 하더라고요. 밀러 씨는 몇 달, 몇 년 동안 미카를 스토킹하고 추적했는데 이제는 그가 정부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지지자들 대부분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밀러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이 사건을 한동안 지켜봐 온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관심도 많잖아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맞죠? 이건 아직 혐의일 뿐이고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맞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론 미카 씨 본인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밀러 씨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된 이후로요.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타인을 그렇게 대하고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인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있어요. 이것은 강압적 통제 학대이며 연방 정부는 인정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지지자들은 미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의만을 생각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한 이런 상황에 빛을 비추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그렇게 느낍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며 많은 일을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마침내 이런 일이 인정받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스터 밀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네이선 윌리엄스라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선 윌리엄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는 다른 카운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를 찾아보니 자격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밀러는 값싼 변호사를 쓰지 않았구나라고 했어요. 그분은 아주 숙련되고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은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국이 그의 집 금고에서 현금, 은, 야구 카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그의 집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 항상 흥미로웠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이카가 저에게 금고가 있다고 이미 말해줬거든요. 그녀는 그가 그 안에 여러 자루의 총과 다른 물건들을 보관한다고 말했고 또 금고에 현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FBI가 수색 영장을 통해 그 금고를 발견한 것은 마이카의 진술, 즉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뒷받침하고 신뢰성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게 놀랍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뻤어요. FBI가 직접 밝혔습니다. 또 이 수사와 당신의 연관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며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연방 당국이 당신 소지품의 소환장을 발부한 적 있나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들은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여름이었고 저는 그에 대해 말할 수 없었죠. 당시엔 아무도 수사 중인 걸 몰랐어요. 그걸 받았을 때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변호사로서 우리는 의뢰인의 정보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것들도요. 그래서 소환장 덕분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가족의 허락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카가 저에게 준 모든 것들
것들, 예를 들어 추적기 사진, 경찰 보고서, 문자 메시지 내역, 그녀의 일기장 같은 것들이 모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줬어요. 저는 그 모든 걸 기소장에서 받고 기소장은 그녀가 제공한 자료를 따른 것 같았어요. 저도 전에 비슷하게 말했는데 미카가 제기한 혐의들이 기소장 내용과 거의 같아 보였어요. 잠시 후에 미카의 가족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먼저 꼭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기소 후에 미국 검사 브라이언 스털링이 추가 기소가 있을 거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잖아요. 그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내 수사가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수색영장과 관련해 금융범죄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제 추측이고 마이카 등이 저에게 말해준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아마 더 많은 일이 밝혀질 거라고 꽤 확신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혐의나 기소가 나올지, 그가 현재 직면한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알겠죠? WPTU에 따르면 검사들은 밀러가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사람들의 모든 이전 진술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소유 보관 통제하는 모든 책, 문서, 사진 등 모든 유형물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밀러가 받은 모든 신체적, 정신적 검사 결과, 그리고 범죄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증인에 대해서도 밀러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소송 과정, 특히 증거 개시나 형사 절차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양측에서 불러올 증인들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주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그의 다음 심리가 3월에 맞나요? 그렇다면 존 폴 밀러 형사 사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양측이 서로 증거와 자료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존 폴 밀러의 변호인단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그 증거 중 일부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그 증거를 법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거나 증거가 수집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변호인 측에서 정부가 제기한 사건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먼저 증거 개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사님이 다음 재판을 3월로 언급하셔서 밀러 씨가 그때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여름쯤일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음 기회는 3월에 있는 다음 재판 기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카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 큰 진전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느리게 작동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법정에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들은 법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소 절차 때도요. 그들은 법정에 있을 필요 없었습니다. 언론이 많았기에 올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감정적인 시기이고 우리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가족을 대신해 법정에서 대표하고 발언하는 피해자, 옹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희망과 강인함을 지키고 있어요. 네, 레지나 워드 씨, 항상 출연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소식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JP 밀러의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길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베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